그걸 생각하다가 오늘 할 강의 내용은 지금 이제 성년, 세모의 이런 계절인데, 그래서 이 성년시 특집, 그래서 이 성년시의 대표적인 시 몇 편을 골라서 감상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 세모에 어떤 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세모의 시 감상과 창작 방법 해서 몇 편을 감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모의 시다 또는 그 성년의 시다 하면은 그것은 계절의 시에 틀림없습니다. 계절이란 말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계절을 생각하고 시간을 생각하면서 쓰는 시, 이게 바로 성년시도 그 대표적인 시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계절의 시 또는 성년시 왜 써야 하는가? 그냥 계절이 지나가니까 쓰는가? 아니죠. 그 계절이 갖는 독특한 의미가 있고 그 계절과 나와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시인들은 많은 이 계절의 시를 씁니다. 특히 해가 넘기면서 또 새해를 맞으면서 많은 시를 쓰죠. 아마 여러분들도 생애를 통해서 이런 한 해가 저무는 계절에 시를 쓸 것입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시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쓸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시를 쓴다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 근본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년도 어떻게 살았는가? 아니,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런 성년의 시, 세모의 시를 쓰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다. 자, 그리고 그럼 왜 이렇게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시를 쓰는가 하는 건데, 이것은 계절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운명, 하늘의 질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계절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는 밥맛이 있고 1년은 한번 순환하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이런 순환이라든지 계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의 질서, 하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늘의 질서, 그 순리, 그걸 생각하면서 나의 시를,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시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해가 넘어간다, 그냥 달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질서가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계절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이 계절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살까, 어떤 시를 쓸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몇 편의 시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완진의 그 성년에 즈음하면, 그런 시입니다. 이완진의 성년에 즈음하면. 거기 그 이완진 하면 원래 이게 서울대학 교수입니다. 영문학도 하고 심리학도 한 분인데, 이분이 유명해진 것은 바로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고 하는 그 공동 수필집에서 아주 명성을 얻어서 일야 시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수필로 유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덕에 이 사람이 예술은 회원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완진의 시, 이완진의 글을 많이들 좋아하고, 어디 이렇게 보면은 이완진의 이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문장들을 이렇게 많이 걸어들 놓고 이렇게 하죠. 자,
송년회 즈음하면, 그러니까 해를 보내는 때를 맞이하면, 송년회 즈음하면 도리 없이 인생이 느껴질 뿐입니다. 지나온 1년이 한 생애나 같아지고 울고 웃던 모두가 인생, 한마디로 느낌표일 뿐입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자꾸 작아질 뿐입니다. 눈 감기고 귀 다치고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 모퉁이 길 막돌멩이보다 초라한 본래의 내가 되고 맙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신이 느껴집니다. 가장 초라해서 가장 고독한 가슴에는 마지막 낙조같이 출렁이는 감동으로 거룩하신 신의 이름이 절로 당겨집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갑자기 철이 들어버립니다. 1년치의 나이를 한꺼번에 다 먹어져 말소리는 나직나직 발걸음은 조심조심 저절로 철이 들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연말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나요? 송년회 즈음하면 이 시를 보면 그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첫째 년, 둘째, 셋째, 넷째 요 네 연이 아주 기계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자, 송년회 즈음하면, 송년회 즈음하면, 송년회 즈음하면, 송년회 이런 그 한 단락마다 이런 일종의 대표적인 그런 센텐스를 넣고 그 일종의 반복법이죠. 반복적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년회 즈음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뭘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짜여진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첫째, 송년회 즈음하면 도리 없이 인생이 느껴질 뿐입니다. 인생이 뭐냐라는 느껴진다. 지나온 1년이 한 생에 같아지고 1년이 한 생에 같아진다. 그것은 상당히 길게 느껴진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만큼 풍파를 많이 겪었다는 뜻도 있겠죠. 지나온 1년이 한 생에나 같아지고 울고 웃던 모두가 울고 웃던은 희노애락이겠죠. 인생하고 느낌표를 찍어서 한마디로 느낌표일 뿐입니다. 자, 1년을 돌아보니까 한마디로 느낌표다. 여러분은 어떤 표입니까? 물음표입니까? 느낌표입니까? 마침표입니까? 네, 이것도 아주 느낌표라고 하는 걸로 간결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느낌표는 뭘까요? 그것은 감동, 감동적인 1년이었습니다. 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첫째는 감동적인 1년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송년회 즈음하면 자꾸 작아질 뿐입니다. 아니, 해가 지나가면 한 살 더 먹는데 왜 작아집니까? 자꾸 작아질 뿐입니다. 눈 감기고 귀 다치고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 모퉁이길 막내 막돌멩이보다 초라한 본래의 내가 되고 맙니다. 철저히 내 자신의 왜소함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대개 아주 철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요한지는 철저히 자기 자신이 철저히 왜소함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송년회 즈음한 느낌입니다. 눈 감기고, 자, 왜 그러냐? 첫째는 눈 감기고가 뭐예요? 제대로 못 봤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귀 다치고 나 제대로 못 들었어요.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 네, 아주 위축됐어요. 모퉁이길도 참 애로운데 막돌멩이, 돌멩이 앞에다 막자를 또 더 집어뒀어요. 그 마구 사는 아주 거친 돌멩이보다 더 초라한 본래의 내가 되고 합니다. 네, 철저하게 내 자신 부족하고 왜소한 존재임을 깨닫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송년회 즈음하면, 그래서 송년회 즈음하면 신이 느껴집니다. 자, 요게 아주 대단히 반전이죠. 내가 너무 왜소하다 보니까 결국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초라해서 가장 고독한 가슴에는
네, 철저히 이렇게 외소함을 깨달은 나는 마지막 낙조같이 출렁이는 감동으로, 네, 마지막 햇살처럼 출렁이는 감동으로 거룩하신 신의 이름이 절로 담겨집니다. 신을 저절로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내놨다고 생각했는데 이 마지막 때 와서 외소한 모습을 보니까 신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겠다. 자, 네 번째, 성년에 체험하면 갑자기 그래서 진짜 이제는 철이 들어버립니다. 1년째의 나이를 한꺼번에 다 먹어져 어떻게 되냐? 이제 말소리는 나직나직, 네, 겸손한 겸허한 삶을, 말소리 행동입니다. 발걸음은 조심조심, 언행을 조심조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언행을 조심해 가는 삶은 철들은 삶일 수 있죠. 네, 저절로 철이 들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이 들고 보니 늙을 수밖에 없다. 물론 늙었단 말이 뭐 부정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이 유한진의 이 성년에 증해서 느끼는 감정은 이렇게 겸손하게 신을 느끼면서 철이 드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진의 이 성년에 증하면 이 시도 우리가 이 세모에 한번 읽어보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또 시를 보겠습니다. 이 시는 이 오세영의 12월이라는 시입니다. 12월이라고도 많이 시 제목으로 쓰죠. 오세영의 12월입니다. 이 오세영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철저한 국문학자하고 시인이고 시학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전공이 같고 강의도 같고, 네, 같이 심사도 하고 막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68년에 현대문학에 등단을 했고 그런 분인데, 한 가지 이분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 마지막 거기 노트도 있지만 고향이나 전통의식 등 동양의 철학과 사상을 감각적이고 역설적인 모더니스트의 문체로 담아내되, 네, 모더니즘적인, 철저히 모더니즘적인 데가 있습니다. 서정적 비약을 추가하면서 시대적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요게 중요합니다. 시대적 조류에, 이 서울대나 연고대 교수 하려면요, 학생들한테 눈치 안 보고 강의 못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학생들 시대 사상을 의식하면서 강의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시에 고집하면서 쓰는 분입니다. 막 그런 점에서 상당히 나도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오세영이라는 사람, 이 시인의 12월 어떻게 노래했나를 좀 한번 볼까요? 자, 불꽃처럼 남김없이 사라져 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언젠가 김광석이가 누구한테 들어본 얘기 같죠. 네, 불꽃처럼 남김없이 사라져 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되게 이제 12월 되면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때요. 소멸.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죠. 그러니까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지고 그런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꽃처럼 남김없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불꽃처럼 남김없이. 그러니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한 삶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오히려 그것은 슬프거나 서글픈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어둠을 위해서 마지막 그 빛이 꺼질 때 유성처럼 소리 없이 이 지상에 깊이 잠든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네, 어둠을 위해서 이거 소멸입니다. 또 유성처럼 소역시 이 지상에 깊이 잠든다 다 소멸. 그러니까 12월이란 시간적으로 보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소멸되어가는 쓸쓸한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그 쓸쓸한 계절이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그 소멸되는 빛과 함께 잠든다는 것도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허물을 위해서 꿈이 찬란하게 무너져 내릴 때, 허물을 위해서 꿈이 사실은 12월이란 허물을 느끼는 계절이죠. 그래서 찬란하게 무너질 때, 그래서 젊은 날을 쓸쓸히 돌이키는 눈이요. 그러나 안쓰러워나 이제 그 반전이 일어납니다. 생애의 가장 어두운 날 저녁에 사랑은 성숙하는 것, 오히려 가장 절박한 그런 소멸의 시간에 사랑은 성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발전이 있고 또 성숙이 있을 수 있죠. 환히 밝아오는 어둠 속으로 역설입니다. 환히 밝아오는 어둠,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인데 어떻게 밝아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12월은 어둠 같지만 사실은 밝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의 마지막 심지가 연소할 때 눈 떠라 절망의 그 빛나는 눈,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을 생각해보라 하는 대단히 좀 역설적인 시라고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그저 우리에게 참 시인으로서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렇게 고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꽃처럼 남김없이 사라져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 한 기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꽃처럼 남김없이 사라져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게 우리들에게 상당히 깊은 인상을 주는 매력을 갖고 있는 귀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 전체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불꽃처럼 남김없이 사라져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 한 귀절은 좀 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시 하나 또 볼까요? 자, 세 번째 시는 이 정허승의 12월의 시라는 것입니다. 12월의 시. 자, 그러니까 시인마다 세모 또는 성년 12월의 그 인상, 그 느낌, 그 표현이 각각 달라요.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상들이 대단히 우리들에게 인상을 주는, 정말 깊은 인상을 주는 시들이다. 그래서 한 번쯤 이 시기에 같이 읽고 공감해 볼 만하다 하는 것이죠. 자, 정호승의 시입니다. 우리가 그 시인론에서 정호승은 공부를 했습니다. 정호승 시에 대해서 서울의 예수라든지 하는 곳으로 우리는 그 시 공부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정호승, 이 경남 아주 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하동 출생이고 대한민국 신춘문예 청성대가 당선되었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슬프고도 따뜻한 시어들로 그려냈다. 슬픔이 기쁨에게,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네, 대표적인 시가 바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하는 시를 우리는 감상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시인의 12월의 시를 봅시다.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다. 참 개성있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아주 독특해요. 결국 시인의 참신한 그런 상상력이 돋보입니다. 첫 줄에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다. 곳곳 살짝 시릴 만큼 부는 바람과 막디 맑은 파란 하늘이 아름다워
팔짱만 끼고 걸어도 따뜻할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다. 자, 이 역발상,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12월 하면 춥고 우중충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12월은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다. 왜? 곳곳 살짝 시릴 만큼 부는 바람, 그게 싫지가 않아요. 막뒤 맑은 파란 하늘이 아름다워. 오히려 또 아름다워요. 우리는 5월 하늘, 가을 하늘이 아름답죠. 근데 이 시는 오히려 막뒤 맑은 파란 하늘이 아름다워. 팔짱만 끼고 걸어도 따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좋은 계절,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죠. 이게 참, 그래서 이 정오승의 시는 늘 이렇게 따뜻함이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하는 그 얘기나 여기서 겨울은 오히려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언젠가 읽었던 상류소설책 속 주인공들처럼 유치한 사랑을 해도 아름다워 보일 계절이다. 야한 사랑을 해도 겨울은 아름답다. 철저히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이 12월이나 겨울을 따뜻하게 느끼는 시인은 누구일까?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시인은 누구일까? 이게 이따 내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해요. 대체로 겨울하면 쓸쓸하고 삭막하고 모든 것이 허무하고 가버리고 그래서 아쉽고 이런 그 정서인데, 오히려 아름답게 느끼면서 사랑할 만한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느끼는 이 시인의 발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 이겁니다.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이따 다 끊는 다음에 얘기를 하겠어요. 자, 그럼 다시 다음에 하나 또 넘어갑시다. 다음에 또 유명한 이혜인, 잘 아는 이혜인 시인입니다. 대중적인 아주 많은 인기를 모으고 좋아하는 시인 이혜인의 12월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자, 좀 약간 길기는 하지만 이 시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이 시는 겨울 12월을 어떻게 노래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12월이라는 시를 쓰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무슨 시를 쓸까를 같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하얀 배추속같이 깨끗한 내음의 12월에 우리는 월동 준비를 해요.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12월이 그래 하얀 배추속같이 깨끗한 내음이 셉니까? 네, 이혜인 씨는 12월 달을 하얀 배추속같이 깨끗한 냄새가 나는 계절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이혜인 시인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이 이혜인을 좋아하는가, 이걸 알아야죠. 그 매력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감각, 그러니까 이 12월이라고 하는 이 삭막한 계절을 오히려 하얀 배추속같이 깨끗한 냄새가 나는 12월이라고 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아주 정말 우리들에게 참 매력을 주는 그런 계절. 그래서 그런 계절에 우리는 월동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겨울을 이겨나는 월동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단 한마디의 진실을 말하기 위하여 헛말을 많이 했던 빈말을 많이 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잊어버려요. 여기 재밌어요. 진실을 말하기 위하여 단 한마디 진실을 말하기 위하여 헛말을 많이 했다 뭐 이랬는데 여러분들 다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다 뭔가 잘하려고 말을 많이 했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거 다 헛말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나도 참 열심히 살려고 했고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너무 실수가 많았어. 그러니까 단 한마디의 진실을 말하기 위하여 헛말을 많이 했던 또 빈말을 많이 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잊어버려 과거 1년 동안의 시간을 잊어버려 과거를 망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 1년이라는 기간이 때로는 마늘이 되고 때로는 파가 되고 때로는 생강이 되는 사랑의 양념. 자, 이 얘기는 철저히 배추, 월동 준비 지금 배추 김치 담그는 이야기로 그 밑에 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경험이 1년의 경험이 그 실수를 많이 했던 헛말을 많이 했던 빈말을 많이 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마늘이 되고 파가 되고 생강이 되는 얼마나 참 우리들 생활과 밀착된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 오히려 교훈이 되고 양념이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부서지지 않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음을 다시 기억해요. 이것도 참 매력 있는 말이죠. 부서지지 않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음을 다시 기억해요. 마늘이, 파가, 생강이 진이가려져야 제맛이 나죠. 인생도 진이가려져야 제맛이 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서지지 않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음을 다시 기억해요.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어려운 시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자, 함께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시간. 그렇죠. 뭐 얼마나 살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만은 땅 속에 묻힌 김장독처럼 자신을 통째로 묻고 서서 하늘을 보아야 해요. 얼마쯤의 고독한 거리는 항상 지켜야 해요. 기다려야 된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땅 속에 묻힌 김장독처럼 자신을 통째로 묻고 서서 하늘을 봐야 된다. 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자신을 이렇게 부서져서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하늘을 봐야 된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참 재밌죠. 그러니까 하늘이란 하나의 희망, 기다림이죠. 한겨울 추위 속에 제맛이 드는 김치처럼 오히려 겨울 속에 추위 속에 완전히 김치처럼 우리의 사랑도 제맛이 들게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아주 우리들에게 참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